자, 반갑습니다. 영화 철학 제5강 매체 철학 아도르노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살펴보고 3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르노는 이제 영화가 과연 그 예술인가와 이런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발터 베냐민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둘 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그 막시즘에 근거해서 그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기능과 또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용자 입장, 대중매체의 수용자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면 이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수용자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 제작과 관련해서 이 대중매체의 어떤 제작과 관련해서 이 독점 자본이라고 하는 거, 또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물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제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제작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관점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용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 그 검은 자본가들의 어떤 독점에 의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되거나 또는 이제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이 전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 중에 깨어있는 어떤 수용자들이라든지 어떤 깨어있는 또 제작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커니즘, 영화가 제작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다른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발터 베냐민이나 이제 아도르노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거의 뭐 흥청망청 하고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소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중매체가 끊임없이 귓속말로 속삭이는 어떤 달콤한 메시지들을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영화나 뭐 사진이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무비판적으로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또 예술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용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정, 현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 또 현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서의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진리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오락적으로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끌어주는 이런 어떤 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게 되면 그 소비하는 결과가 이 자본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평등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사회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사회적인 뿌리에서 그 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성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대안은 그 사회에서 적합한 그 사회에서 이용되는 대안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 이 자율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창문 없는 단자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사회와 연관되어 있지만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생산관계 침전물 또 복사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엑기스로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아도르노는 이제 사회에서 이 예술의 무기능성, 그러니까 사회에 전혀 입하지 않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서 비사회적인 요소나 무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해서 이제 그 대중들을 관리하고 있고 대중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비사회적 요소나 이제 무기능적 요소로서 극복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탈마법화시키는 어떤 이런 그 과정, 왜냐하면 이제 문화 산업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소비를 강화시키도록, 또 소비가 가장 지상의 행복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탈마법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 내용들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되는 사회에 들어가는 이런 루트로서 영화라든지 아니면 대중매체가 이제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왜 산업인가? 그 이유는 이제 그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이걸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소유를 통해서 이제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대중문화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 쓰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술을 상품화시키는, 또 굉장히 희화시키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도르노는 굉장히 그 단호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영화나 라디오가 더 이상 예술인 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문화 산업이 이제 그 즐김이나 유흥 산업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획일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통해서 아도르노가 이제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민무마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무언가를 이제 모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작품으로서 이제 존재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이제 발타 베냐민이 반대했던 것인데,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집중, 침잠, 또 관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 수용자들이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집중하고 침잠하고 관조를 통해서 수용돼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오락적인 방식으로 수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댓글 단 것들 중에 이제 현대 그 대중매체, 특별히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도르노 입장에서 보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이 심한 어떤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자, 그런 이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어떤 이제 그 시리즈물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들을 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거의 뭐 페인 모드로 보는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방정식을, 아니면 이제 함수를, 이제 수학 문제를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쉬지 않고 계속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머리 쓰고 또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처럼,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막 집중하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뭐 토시 하나, 이거 계속해서 그 파헤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성보다는 사유하는 것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진리 계기, 또 진리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엔터테인먼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예술이 아니고, 그냥 예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문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도르노도 이야기하고 이제 베냐민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중이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비판 능력이라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 사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회에 대해서 물고 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날카로운 칼들을 문화산업은 계속해서 무디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함정들을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집중하고 침잠하고 관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 자, 그게 이제 진정한 예술 작품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독립영화관에 전주에도 독립영화가 있는데 가서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들이 생겨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별로 이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보는 그런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막 웃고 즐기고 뭐 이렇게 그 자발적인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영화들은 절대로 천만 관객이 모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10,000명, 20,000명도 모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도르노가 문화 산업으로서 이런 어떤 오락이나 즐김, 분산적 시각, 이런 어떤 고상한 유흥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예술과는 무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도록,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미메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도르노의 미학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 작품은 예술의 고유한 형태, 즉 가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사상 내용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미학의 중심 과제는 가상의 구제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미학에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이죠. 상상이고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지 않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페미니즘이 처음 플라톤의 국가에서 2,500년 전에 여자도 남자와 못지않게 철인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BC 5세경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들 웃었을 거예요. 자, 여자는 인간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었고 그냥 우리 영어도 이제 사람이면 남자, 맨이지 우먼은 그 맨에다가 워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처럼 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정치를 한다. 여자가 통치를 한다. 그리고 철인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웃는 어떻게 보면 비웃는 그런 어떤 세계였죠. 자, 근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50년 들어서면서 여성들에게 유럽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는 뭐 많은 국가에서 여성 대통령이라든지 여성 수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500년 때 보면 이게 가상이에요. 여자가 통치한다,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자가 철인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죠. 전혀 이 세계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술가들이나 선각자들은 어떤 그런 그림들을 2500년 전에 띄워놓죠. 이게 인간이 도달해야 될 어떤 북극성처럼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까지 거의 인간이 3,500년 살아오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사회든지 뭐 카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간은 평등하다. 남자, 여자 평등하고 가난하고 부자도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메시지, 뭐 특별히 이제 뭐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세계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 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 이렇게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 세계가 지향해야 될, 그래서 우리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 그 가상의 세계를 닮아가는 것, 그 가상의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이제 모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현실에는 없는데 그 현실에서 없는 삶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걸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아도르노에 있어서는 이 그 미메시스가 어떤 형태의 내용을 갖고 있는 미메시스인가? 자, 그것은 자아와 타자의 지배가 없는 연합 또는 자아의 타자에 대한 동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메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회, 나와 남이 함께 똑같이 동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 이게 지금 플라톤이 페미니즘의 어떤 모토를 던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아도르노가 던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자본가가 아니거나 뭐 대중이거나 아니면 지도자거나 자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술가가 꿈꾸고 있어야 되는 또는 이제 진정한 영화가 예술이라면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미메시스의 내용이다 또는 이제 진리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자,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모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닮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 결과에 이제 이르려고 하는 어떤 능력을 또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메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으로 이제 미메시스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이제 플라톤이에요. 자, 이제 플라톤은 이 미메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상 세계인데 이 세계는 본질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어요. 본질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질 세계인 이데아와 현상 세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너무 다른 세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현상 세계에 있는 예술가들은 뭐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질 세계의 이데아에 대해서 뭔가 그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시로 옮기는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질적인 이데아의 사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열등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미메시스를 하고 있는 예술가들 전부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인데 동굴 안에 어떤 이제 죄인들이 착고에 차서 수갑이 차져 있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동굴 벽만 바라보고 있고 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데 그 뒤에 이제 모닥불이 켜져 있고 그 모닥불 앞으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들이 지나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모닥불에 의해서 그 동굴 벽에 비치게 돼요. 그림자로서 비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뒤에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세계가 이 그림자에 비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또는 이제 동물의 모습이 그게 이제 진짜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플라톤은 예술가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 이데아의 세계, 동굴 밖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 환영의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 미메시스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자연을 미메시스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의 내적 가능성들을 예술가들이 이 미메시스를 통해서 이 창조적으로 이것들을 서술하는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선각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눈, 코, 입으로 우리 감각 지각을 통해서 얻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굴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 예술가들은 자, 어떤 그 머나먼 초월적인 그런 어떤 세계로서 이데아는 아닌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이 세계를 뭔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원리 또는 어떤 절대적인 공간으로서 이 자연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작업들을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작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이 이제 16세기, 17세기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이걸 이제 미학의 대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술가들은 이제 어떤 천재성을 갖게 되는데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들,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데 그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림들이나 어떤 원리나 그런 어떤 구조들을 해독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메시스에 강한 미메시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20세기에 들어설면서 더 이상 이 미메시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20세기에 이제 그 예술 개념이 크게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자, 예술에서 이제 자율성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예술은 어떤 특정한 규정이나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창의적인 것 또는 어떤 자립적인 것, 이 자율성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자연이 됐든 뭐 이데아가 됐든 우리가 예술가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벤치마킹하고 어떤 모델로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술가의 모든 행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떤 그 광경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자연미라고 하는 거죠. 해가 뜨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멋있는 산세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꽃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하는 어떤 방식의 예술은 그것은 이제 저급한 예술이고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3,500년 전부터 이제 종교 의식이나 제천 의식에서 이제 춤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연극에서 그렇죠. 이런 어떤 춤이 나오게 된 이제 이유는 고전 시대에는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모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면서 이제 반미메시스적인 예술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춤이고 그 춤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건 어떤 행위를 모방하거나 어떤 언어로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이제 문학 이론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다이즘에 따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모방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미메시스 방식으로 뭐 자연이든지 아니면 현실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데아든지 이념이든지 어떤 숭고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들을 예술가들이 모방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예술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서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베끼는, 카피하는 이런 어떤 서술이 그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 자, 이런 어떤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학에 있어서 예술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현실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그 나레이티브를 설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을 터뜨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 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서사시 같은 거, 뭐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남북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서사지는 어떻게 보면 예술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서술 기능이 강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서정시, 자신의 어떤 마음, 낭만주의, 뭐 이런 형식의 자신의 마음이나 정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그 정서를 전달하게 되는 어떤 이제 심리적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예술로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메시스 개념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 이제 중세 근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론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예술 이론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모방해야 될, 따라야 될 어떤 좌표로서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제, 어떤 이제 존재론적인 초월성을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북극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극성을 가정하고서 그 북극성을 모방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 그걸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에 오면서 이제 그 미메시스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방향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처럼 대상에서 더 이상 대상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서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 이런 어떤 나의 개성에 대한 표현이 이제는 이제 예술로서, 예술의 어떤 주제라든지 그 예술이 포착해야 될 어떤 내용으로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대적인 조류와 관련해서 이제 아도르노는 다시 한번 이 미메시스 이론을 복권을 시켜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자, 이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여전히 예술 속에는 이 미메시스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미메시스 요소가 본질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에 대한 부정이죠. 사회에 대한 부정이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나쁘다, 여기서 떠나자라고 얘기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대체해야 될 것인지, 뭔가 지향점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또 다른 데스티네이션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에 사는 게 싫어요. 전주에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전주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로 갈 것인가, 부산으로 갈 것인가, 뉴욕으로 갈 것인가, 파리로 갈 것인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리 내용, 진리 효과 또는 어떤 진리 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메시스의 역할은 우리의 지향점, 아까도 얘기했던 북극성, 북극 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주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예술이 계속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과나 어떤 내용들을 나타내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술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미메시스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기가 싫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고 싶다.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자연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는 자연, 뭐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데아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뭐 여러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자, 외적 자연뿐만 아니라 내적 자연으로서 인간, 이 둘을 포함하는 어떤 광의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대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어떤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미메시스가 아니라, 자, 인간이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떠나서 가야 될 세계도 여전히 인간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메시스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도르노가 이제 미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술 작품은 현실에서 진료를 가져오지만 그것들을 재배치하여 부분과 전체가 서로 종속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산출한다. 즉, 예술 작품은 현실의 진료적 관계를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음각으로 현실과 사회를 비트는 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참다운 예술은, 자, 비신미적으로 사회적인 범주들로 환원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범주로서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실적 진료 관계, 현실의 삶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 여기에 새로운 형식을 구성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기로부터 떠나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가야 될 그런 또 고향,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럼으로써 현실과 사회를 비추는 효과를 한다. 현실과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해주는,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지시해주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제 예술 작품 안에 또는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진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리 내용은 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자유로운 또는 어떤 참다운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미메시스가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똑같이 아도르노가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고전 작가들이 전통 예술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메시스의 개념은 비슷하지 내용은 좀 다른 형태의 미메시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술 작품이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회적 기능은 미래 사회를 투시해 줄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구현해주는 보여주는 이런 어떤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에 한 발을 딛고 있지만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으로서 사회에 대해서 전혀 기능하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로서 사회에 기능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그 미메시스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미메시스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를 계속해서 구분하고 타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자, 이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이 자연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이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같이 머무를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자본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분리시켜 놓은 어떤 또 인간을 소외시키는 또 인간에 대해서 비인간화시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부수고 그런 것들을 해체시키고 진정한 형태의 공동체 또 진정한 형태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터전으로서 이 예술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르노의 이제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아도르노가 이야기할 때 그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라고 하는 거, 나와 타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거, 그런 사회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오락으로서 우리가 소비해 버리는 것은 문화 산업이고, 그런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차별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가는 또 예술은 이 미메시스 작업을 통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라든지 아니면 그 참된 공동체의 세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뭔가 대안으로서 어떤 초월적인 형태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나 인간 관계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성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는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수용자들에게 원래 전통 예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우라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그런 어떤 전통 예술들을 그 폭넓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전통 예술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 영화처럼 굉장히 막 꼬아놓은 영화들,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전통 예술의 아우라가 붕괴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 예술이 갖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수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결함에 대해서 아드로노는, 자, 영화가 진정으로 예술로 거듭나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쾌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진리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담고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침잠하게 만들고 뭔가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생충 영화도 보는 것도 그렇고, 그 옛날에 하정우 나올 때 이제 그 터널 영화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지만 대안이 없는 거죠. 그냥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문제를 고발하긴 하는데 그 고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자, 아도르노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나 대중매체 속에서 진정한 어떤 고민 속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처절하게 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없는, 그냥 불평하다 끝나는 거죠. 그냥 싫어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자위하고 끝나버리는,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거는 예술이 아니다. 그건 문화산업일 뿐이다. 단순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만 던지고 이 사회가 정말 안 좋은 사회야, 울고 웃고 그게 끝나버린다는, 그런데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의 쳇바퀴 속에서 다람쥐처럼 돌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아도르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으로부터 뭔가 행위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화가 또는 대중매체가 있는가, 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